제발 내 모든 논문을 불태워 주시오. 내가 평생을 바쳐 쓴 그 역사책들은 모두 거대한 착각이었으니까. 진짜 어머니는 저 서쪽 사막에 있지 않았어. 동쪽 끝, 그 작은 반도에 살아 숨 쉬고 있었다고. 영국 고고학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던 한석학의 이 충격적인 은퇴 선언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가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존 학설을 뒤집고 그 기원이 놀랍게도 대한민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의 주장에 학계는 침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웠던 겁니다. 영국이 인도를 식민 지배하며 지워버렸던 역사, 그리고 일본이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신라인의 흔적, 그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말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티그리스 강을 딩기르라 불렀던 고대인들의 언어가 왜 한국의 사투리에 남아있습니까? 카자흐스탄의 황금 인간과 신라의 금관이 왜 쌍둥이처럼 닮아있는 겁니까? 우두산, 마니산, 그리고 수메르산. 이 이름들이 가리키는 화살표는 단 한 곳, 한민족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학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묵살했던 엘람 드라비다 어족의 진실, 그리고 스키타이 전사들의 DNA 속에 새겨진 한민족의 비밀.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잊고 살았던 위대한 핏줄의 증거일까요? 저는 이제 그 진실을 찾아 한국으로 갑니다. 비록 서양 학계가 저를 매장한다 해도 경상도 어느 산자락에 묻혀있는 인류 시원의 비밀만은 밝혀내야겠습니다. 전 세계 역사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이 거대한 여정.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런던의 늦가을이었습니다. 먼지 쌓인 서고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보고서 한 장. 그 종이 한 장이 제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런던의 하늘은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쏟아내려는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보들리안 도서관의 가장 깊은 곳, 일반 학생들은 출입조차 불가능한 희귀고서 보관실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제 인생은 송두리째 뒤집혔습니다. 저는 평생을 대영제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왕립 역사학회의 정회원이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기원을 연구해온 고고학 교수 아서 펜들턴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서양 문명의 수호자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따라붙곤 했지요. 서양인들은 자신들의 뿌리가 중동의 수메르에서 시작되어 그리스, 로마를 거쳐 현재의 유럽으로 이어졌다는 이른바 문명의 서진서를 성경처럼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저 또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십 권의 논문을 썼고 강단에서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먼지 쌓인 서가 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19세기 식민지 관료의 낡은 비망록 하나가 제 견고했던 학문적 성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당시 저는 대영제국 시절 인도를 통치했던 식민지 관료들의 비망록을 정리하는 단순한 작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저 폐기 처분을 기다리는 문서들이었죠. 그런데 우연히 펼친 낡은 가죽,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편지 한 통과 보고서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1920년대 인도 주재 영국 총독부 소속 언어학자였던 에드워드 대령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폐기 대상, 절대 외부 유출 금지라는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떨리는 손으로 펼친 그 보고서의 첫 장에는 믿을 수 없는 문장이 갈갈이 찢긴 흔적 위에 덧쓰여 있었습니다. 신이시여, 우리는 역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진짜 어머니를 생매장했습니다. 문명의 시원은 서쪽이 아니라 해가 뜨는 동쪽 끝에 살아 숨쉬고 있다. 엘람과 드라비다, 그리고 저 멀리 코리아의 언어는 하나의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 코리아. 그 낯선 단어가 제 망막에 박히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당시 서구 열강에게 조선, 즉 코리아는 그저 일본의 식민지이자 잊혀진 은둔의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명의 어머니라니요. 저는 마치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그 보고서를 밤새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내용은 제가 평생 진리라고 믿었던 서양 중심의 역사관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영국 학계는 지난 100년간 의도적으로 하나의 가설을 묵살해왔습니다. 바로 엘람 드라비다 어족설입니다. 인더스 문명을 일으킨 드라비다족의 언어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세운 수메르인의 언어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이 학설은 만약 인정된다면 서양 문명의 뿌리가 사실은 동방의 아시아인들로부터 전수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이 지배하는 미개한 아시아인들이 사실은 문명의 스승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입을 막고 역사를 왜곡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가장 격렬하게 뛰게 만든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적힌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비망록의 저자는 수메르어와 한국어의 놀라운 일치성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수메르라는 이름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지명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면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수메르라는 지명은 메소포타미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한텐그리 산, 즉 수메르타우라 불리는 산이 있었고 놀랍게도 불교의 성산이라 불리는 수미산 역시 산스크리트어로는 수메루 혹은 마하메루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고대 동북아시아인들, 특히 한국과 만주 지역 사람들은 알 발음과 엘 발음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단어 끝에 오는 유음을 생략하는 언어적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언어학적 변이 현상이라고 하죠. 수메루에서 루가 탈락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수메, 즉 수미가 됩니다. 만주루가 만주가 되듯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 속의 수미산이 곧 수메르산이고 이 지명이 민족의 이동 경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한 것은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동쪽으로 더 옮겼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나 중국 대륙을 가로질러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끝자락 한반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비망록은 한국의 경상도라는 지역에 실존하는 우두산이라는 지명을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두, 즉 소의 머리. 이것은 수메르어에서 산을 뜻하는 메루가 머리라는 발음과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고대 수메르인들이 신성시했던 소숭배 사상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퍼즐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자신들의 신을 소의 형상으로 묘사했고 소머리를 신성시했습니다. 소머리를 신성시했던 수메르인들의 신앙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의 경상도 산골짜기의 우두산이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박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명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고대 신사에서 모시는 우두 명신조차 그 뿌리를 추적하면 신라, 즉 한국에서 건너온 신이라는 사실이 일본 서기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그토록 감추려 했던 자신들의 뿌리, 그리고 영국이 그토록 부정하려 했던 문명의 동방 기원설. 이 모든 미스터리의 교집합에 바로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젖줄인 티그리스 강. 우리는 그저 오래된 강 이름이라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의 고대어와 한국어를 대입해 해석하는 순간 그 이름은 성스러운 계시처럼 다시 태어났습니다. 티그리스는 고대어로 딩기르에서 유래했습니다. 딩기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 혹은 신성한 존재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딩기르라는 발음은 한국의 고대 건국 신화에 나오는 단군, 그리고 몽골과 튀르크인들이 하늘의 신이라 부르는 탱그리와 어원적으로 한 몸이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단순히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탱그리 신을 모시는 민족이 사는 강이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수메르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탱그리를 섬기던 민족, 동방에서 온 단군의 후예들이 서쪽으로 이동하여 세운 문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메르어로 엄마는 음마, 아빠는 아바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나 비슷한 유아어가 있다지만 수메르어와 한국어처럼 발음과 억양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유례가 없습니다. 더욱이 님이라는 존칭 전미사, 이와 가와 같은 주격조사의 쓰임새는 교차거인 한국어와 수메르어가 쌍둥이처럼 닮아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가? 제 입에서는 탄식 섞인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영국과 서구 열강은 자신들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 역사의 시간축을 조작했습니다. 문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듯 문명 또한 동쪽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의 시원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개하다고 혹은 그저 중국의 아류라고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문명의 어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충격을 넘어선 일종의 경외감마저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충혈된 눈으로 학과장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 손에는 밤새 정리한 비망록의 사본과 제 연구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소와 노골적인 협박뿐이었습니다. 아서 교수, 자네 이제 노망이 난 건가? 한국, 그 삼성이나 만드는 나라가 수메르의 기원이라고. 이따위 소설을 논문이라고 발표했다가는 자네의 명예는 물론이고 연금까지 박탈당할 줄 알게. 대영 제국의 학계가 쌓아온 100년의 공든 탑을 무너뜨릴 셈인가. 당장 나가서 머리나 식히게. 그리고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는 게 좋을 거야. 그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진리를 탐구하는 상아탑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대한 성체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진실이 두려운 것입니다. 서양 문명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들의 오만한 믿음이 사실은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문명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 길로 교수직 사임서를 던졌습니다. 40년간 입었던 교수 가운을 벗어던지고 연구실을 나설 때 동료들은 저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고 가족들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영혼은 이미 인천행 비행기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지켜야 할 명예보다 밝혀야 할 진실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전 재산을 털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런던의 잿빛 하늘을 뒤로하고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귀향의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명 처음 가는 낯선 나라인데도 마치 아주 먼 옛날 내 조상들이 살았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듯한 포근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수천 년 전 말을 타고 대륙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이동했을 나의 먼 조상들, 아니, 어쩌면 나에게 문명을 전해준 한국의 조상들. 그들이 서쪽 끝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 밤마다 그리워하며 불렀을 고향의 노래가 지금의 한국 아리랑 가락 속에 남아있지는 않을까요? 드디어 기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반짝이는 한반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기다리던 어머니의 등불처럼 그 빛은 따뜻하고도 강렬하게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굽이치는 한강의 물결과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불빛들. 그것은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마치 수천 년 동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문명의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한국의 공기를 처음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전율에 휩싸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아주 오랜 방황을 끝내고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느끼는 그런 포근하고 그리운 흙내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저는 마주치는 모든 한국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검은 머리, 깊은 눈동자, 그리고 왠지 모를 강인함이 느껴지는 표정들. 이들이구나.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그 위대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 저는 공항 로비에 서서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대화. 소리가 마치 고대 수메르의 사제들이 읊조리는 주문처럼 신비롭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던 그 짧은 순간 저는 제 인생을 바꿀 첫 번째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의 자동문을 빠져나와 들이마신 한국의 밤 공기는 묘하게 달콤하면서도 매캐한 흙내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모범 택시의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택시가 미끄러지듯 출발하고 눈앞에 펼쳐진 인천대교의 위용을 마주했을 때 저는 첫 번째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바다를 가로질러 끝도 없이 뻗어나가는 그 거대한 다리는 단순한 토목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수메르인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 쌓아 올렸던 지구라트의 현대적 현현처럼 보였습니다. 런던의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와 오래된 벽돌 건물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한국의 건축물들이 뿜어내는 직선적이고 압도적인 스케일은 이 민족의 혈관 속에 흐르는 거석 문명의 DNA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벽돌을 구워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데 집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건설의 유전자가 수천 년을 건너뛰어 지금 이 한반도라는 좁은 땅 위에서 폭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상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을 백미러를 통해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50살은 훌쩍 넘어 보이는 중년의 남성. 짧게 깎은 머리, 햇볕에 검게 그을린 목덜미,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매였습니다. 쌍꺼풀 없이 길게 찢어진 눈, 튀어나온 광대뼈, 그리고 다부진 턱선. 그것은 제가 대형 박물관 수장고에서 수백 번도 넘게 닦고 기록했던 고대 수메르 전사들의 토우와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습니다. 수메르 점토파는 자신들을 가리켜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구학자들은 이것을 단순한 머리카락 색깔로 해석했지만 저는 늘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체적 특징을 넘어선 어떤 강렬한 민족적 정체성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서 묵묵히 운전대를 잡고 있는 이 평범한 한국인 남성에게서 저는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호령했던 그 검은 머리 전사의 살아있는 실체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기사님의 휴대폰 벨소리였습니다. 그는 운전대에 부착된 핸즈프리 버튼을 눌렀고 차 한가득 굵직한 경상도 사투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좌석에서 튀어오를 뻔했습니다. 아빠다. 우리 딸, 밥은 묵었나? 아빠. 그 단어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런던 도서관에서의 모든 가설들이 현실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수메르어로 아버지는 아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은 유아어가 언어의 가장 깊은 뿌리이자 가장 변하지 않는 화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의 데드나 파더와는 음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수메르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상을 부를 때 썼던 신성한 호칭 아바. 그것이 왜 영국도 인도도 아닌 이 먼 극동의 나라에서 매일매일 쓰이는 일상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심지어 그 발음의 강세와 억양조차 고대 문헌에서 추정하는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충격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사님은 계속해서 우리 딸, 우리 집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우리라는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어 교본을 볼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단어가 바로 이 우리였습니다. 내 아내를 우리 아내라고 부르고 내 나라를 우리나라라고 부르는 독특한 집단주의적 언어 습관. 하지만 수메르어와 대조하는 순간 모든 의문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수메르 문명의 가장 위대했던 도시 국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르입니다. 고대 수메르어에서 우르는 도시, 울타리, 그리고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수메르인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우르, 공동체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을 우리라고 부르며 그 고대의 도시국가 우르의 시민의식을 언어 속의 화석처럼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택시기사님이 무심코 내뱉은 우리 아빠라는 말은 우르의 아버지, 즉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이라는 수메르어의 직계존속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택시가 경부고속도로의 한 휴게소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또 다른 차원의 문명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낡고 지저분한 휴게소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그곳은 대낮처럼 환했고 수많은 사람이 마치 전투를 치르듯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순식간에 주문을 마치고 음식이 나오자마자 뜨거운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고는 다시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들. 서양인의 눈에는 그저 성질 급한 한국인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고고학자인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라시아 대초원을 호령하던 기마민족, 스키타이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수메르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동방 세력 중 하나는 말을 타고 이동하는 유목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기에 빠르고 효율적인 식사,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바람 같은 기동성이 생명이었습니다. 역사학계에서는 그들을 스키타이, 흉노 혹은 훈족이라고 부릅니다. 놀랍게도 신라의 왕족 무덤에서 출토된 황금 보검과 각종 마구들은 저 멀리 카자흐스탄이나 흑해, 연안에서 발견되는 스키타이 황금 유물과 쌍둥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한국인, 특히 경상도를 중심으로 한 고대 신라의 지배층이 저 서역 만리,
먼 곳에서부터 말을 타고 달려온 스키타이의 후예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현대 한국인들의 그 유명한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활한 초원을 질주하며 적보다 한 발 앞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목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기동성. DNA가 현대의 디지털 문명과 만나 꽃피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저는 기사님이 주문해주신 국밥을 바라보며 전율했습니다. 고기와 뼈를 푹 고아 밥을 말아먹는 이 식문화. 이것이야말로 탕반 문화라 불리는 유목민의 식사법입니다. 안장 위에서 혹은 잠시 멈춘 천막 안에서 뜨거운 국물로 빠르게 열량을 보충하고 다시 말을 달려야 했던 그들의 습관이 지금 이 최첨단 휴게소에서 국밥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맛은 5,000년 전 초원을 달리던 내 조상들이 맛보았던 바로 그 생존의 맛이구나. 다시 차에 올라 남쪽으로 향하는 길, 창밖의 풍경은 점차 높은 빌딩 숲에서 첩첩산중의 검은 실루엣으로 변해갔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지도가 서울을 벗어나 경상도로 진입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도로 표지판에 적힌 지명들이 하나둘 스쳐 지나갈 때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야, 고령,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고대 왕국 가야의 땅. 여러분, 인도에도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성지 부다가야가 있고 수메르 문명 인근에도 키시나 구티 같은 유사한 지명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서양 주류 사학계는 이를 우연의 일치라 치부하지만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김수로왕의 건국신화와 인도 아유타국 허왕옥 공주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고대 해상 실크로드를 통한 거대한 문명 교류 혹은 민족 이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기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혹시 이 근처 말씨가 서울이랑 많이 다릅니까? 그러자 그는 껄껄 웃으며 백미러로 저를 보았습니다. 아이고, 다르다 마다요. 서울말은 간지러워서 못 씁니다. 우리는 억세고 딱딱 부러지는 게 있거든요. 뭐랄까, 좀 세다 아입니까? 그의 대답에서 저는 성조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에는 서울말에는 없는 독특한 높낮이가 있습니다. 가가가가. 그 아이가 그 아이냐? 같은 문장은 성조를 모르면 해석조차 불가능합니다. 놀랍게도 고대 수메르어 역시 현대 중국어나 베트남어처럼 성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어입니다. 언어학적으로 성조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유독 이 경상도 지역의 언어에는 그 고대의 리듬이 화석처럼 박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사투리의 억양이 수메르 사제들이 지구라트 위에서 주문을 외울 때 쓰던 그 신성한 억양의 잔재는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고대 수메르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우리는 목적지인 합천군 가야면 인근 우두산 자락의 작은 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공기는 차가웠고 하늘에는 런던에서는 볼 수 없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산의 능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보이는 저 산색. 마치 거대한 소가 엎드려 있는 듯한 형상. 비망록에 그려져 있던 우두산의 스케치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했습니다.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그때 마을 어귀에 서 있는 낡은 돌 비석 하나가 제 헤드랜턴 불빛에 비쳤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깎여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위에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을 본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2마리의 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고 그 아래 둥근 원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소떼나 마을의 수호신 표식 정도로 여기겠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수메르 유적에서 숱하게 보았던 생명의 나무와 그 나무를 지키는 신성한 새, 그리고 태양신을 상징하는 도상학적 배치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첩첩산중 시골 마을 입구에 왜 5,000년 전 메소포타미아 사원에 새겨졌던 문양이 똑같이 새겨져 있는 겁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석의 거친 표면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잃어버린 고리가 바로 이곳에 실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마른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뉘시오. 이 깊은 밤에 남의 마을 기웃거리는 놈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어둠 속에서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허름한 개량 한복 차림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헤드랜턴 불빛에 반사된 그의 눈빛만은 마치 호랑이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런던의 도서관에서부터 이어진 운명의 실타래가 저를 이끌어 만나게 한 마지막 퍼즐 조각임을, 이 이름 모를 시골의 촌로가 어쩌면 옥스퍼드의 그 어떤 석학보다 더 거대한 진실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영국의 학자입니다. 이 산의 옛날 이야기를 찾으러 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혀를 억지로 움직여 서툰 한국어로 더듬더듬 대답했습니다. 헤드랜턴의 불빛이 비친 노인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마다 세월의 풍랑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옥스퍼드 강단에서 마주했던 그 어떤 젊은 학생들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팡이로 땅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코쟁이 양반이 여기까지 웬일 있고. 옛날 이야기. 이 산골짜기에 뭔 이야기가 있다고. 그의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는 경계심보다는 낯선 이방인에 대한 호기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가 내뱉은 코쟁이라는 단어조차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서양인의 높은 코를 빗댄 말이라지만 사실 고대 스키타이인이나 수메르 신상들의 특징인 우뚝 솟은 콧날을 직관적으로 포착한 단어가 아닐까 하는 직업병적인 분석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쯧쯧 혀를 차더니 밤이 늦었구마. 산짐승 내려온다. 일단 들어오소. 라며 저를 자신의 집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마을 안쪽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한 번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드러난 그의 집은 현대식 건물이 아닌 수백 년은 되어 보이는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의 부드러운 곡선은 밤하늘의 은하수와 맞닿아 있었고 마당 한가운데에는 정체불명의 항아리들이 수십 개나 도열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것을 장독대라고 부르지만 고고학자인 제 눈에 그것은 단순한 음식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저건 피토스잖아.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고대 크레타 문명이나 수메르 유적에서 발굴되는 거대한 저장용 토기, 피토스. 곡물이나 포도주를 담아 땅에 묻거나 보관하던 그 항아리의 형태가 이곳 한국의 시골 마당의 장독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둥근 배와 좁은 입구, 그리고 숨을 쉰다는 온기의 제작. 원리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흙으로 빚어 만든 토기 과학의 정점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5000년 전 유프라테스 강변의 여인들이 가족을 위해 음식을 저장하던 그 방식이 21세기의 한국에서 여전히 발효?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노인은 마루에 걸터 앉으며 저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서자 발바닥에 따스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온돌. 바닥을 데워 난방을 하는 이 독특한 시스템은 서양의 벽난로 문화와는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저는 이 온돌 문화야말로 이들이 북방의 추운 고원지대, 즉 파미르나 바이칼 호수 근처에서 이동해온 민족임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이나 돌바닥 위에서 자야 했던 서양인들과 달리 이들은 불을 다스려 돌을 데우고 그 위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것은 구들, 즉 구운 돌이라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수메르어에서 불을 뜻하는 단어는 기빌 혹은 구두와 연결되며 돌을 뜻하는 단어들과 합성되어 신성한 불의 재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방 안에는 묵은 나무 냄새와 알 수 없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따뜻한 물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숭늉이다. 마셔라. 숭늉. 밥을 태운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인 이 단순한 음료에서 저는 고대 곡물 숭배 사상의 흔적을 맛보았습니다. 곡식의 마지막 알갱이 하나까지 버리지 않고 물로 우려내 마시는 행위는 곡식을 신이 주신 선물로 여겼던 수메르 농경 사회의 경건함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아까 마을 입구에 있던 그 돌 비석. 그리고 그 위에 새. 혹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노인은 담뱃대 끝을 재떨이에 톡톡 털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소떼 마리가. 그거야 하늘에 계신 천신님한테 우리 마을 지켜달라고 비는 거지. 새가 하늘하고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 안 하나. 천신, 그리고 새의 심부름. 저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은 항상 날개 달린 존재,
혹은 새로 묘사됩니다. 특히 안주라는 전설의 새는 신들의 서판을 훔쳐 달아나는 존재로 그려지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등장합니다. 한국의 솥대 위에 앉은 오리나 기러기는 바로 그 안주의 한국적 변용이었습니다. 하늘님. 노인이 말한 그 단어에서 저는 수메르의 최고신 아녹은 아누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메르어로 아는 하늘이자 하늘의 신을 뜻합니다. 한국어의 하늘과 수메르의 아누.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희흑 탈락이나 모음 변화를 거친 동일한 어원일까요? 그때였습니다. 안방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하얀 소복을 입은 노인의 아내분이 쟁반에 정화수 한 그릇을 받쳐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에 놓인 작은 제단 앞으로 갔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창문을 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할머니는 정화수 그릇을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아 끊임없이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비나이다가 비나이다. 칠성님께 비나이다.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주문 같은 소리. 비나이다. 빈다, 기원한다는 뜻의 이 한국어 동사. 어간빌은 수메르어로 불타오르다 혹은 정화하다를 뜻하는 빌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고대인들은 기도가 하늘에 닿기 위해서는 불처럼 타오르는 정성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기도를 올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칠성님. 7개의 별. 바로 북두칠성을 뜻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여 운명을 점쳤고 특히 북두칠성과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7명의 재판관 혹은 7신이라 부르며 두려워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지구라트 꼭대기에서 7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시골집 마당에서 한 노파가 5000년 전 바빌론의 사제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북두칠성을 향해 물을 떠놓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 정화수는 수메르의 지혜의 신 엔키가 관장하는 시면의 물, 압수를 상징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장 맑고 깨끗한 첫물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 이것은 인류 최초의 종교의식이 원형 그대로 보존된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서양에서는 박물관 유리관 속에 갇혀버린 죽은 신화가 이곳. 한국에서는 할머니의 기도 소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칠성님이 누구입니까? 왜 저 별에게 기도를 합니까? 노인은 숭늉 그릇을 내려놓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북두칠성이 박힌 듯 반짝였습니다. 누구긴 누구고. 우리 조상님들이 저 별에서 왔다 아이가. 사람은 죽으면 다 별로 돌아가는 기다. 칠성판 지고 간다는 말 못 들어봤나? 우리가 다 하늘 자손인데 살기 힘들 때 고향 쳐다보고 도와달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이가. 저 별에서 왔다고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문구,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킹덤 디센디드 프롬 헤븐.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하늘을 관측하며 고향을 그리워했던 기록들. 한국의 장례 문화에서 관 바닥에 북두칠성을 그려넣는 칠성판 풍습은 죽어서 고향인 별로 돌아간다는 고대 천손 사상의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서양인들은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거나 천국이라는 추상적인 곳으로 간다고 믿지만 한국인들은 구체적인 좌표, 북두칠성을 고향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우주론적 지식을 가진 고대 천문학자들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자개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붉은 보자기에 쌓인 책 한 권을 꺼내왔습니다. 자네가 학자라 하니까 보여주는 기다. 이게 우리 집안 족보다. 족보. 가문의 역사를 기록한 책. 서양의 귀족들도 가계도를 중시하지만 한국인들처럼 전 국민이 자신의 뿌리를 수천 년 전까지 기록하고 보존하는 민족은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누렇게 변한 종이를 넘겼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서 특정 글자들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씨 집안 시조가 알에서 태어났다 하는데 그게 진짜 알이 아이고 황금 알, 즉 금을 뜻하는 기다. 저기 북쪽 흉노, 그니까 스키타이 왕족들이 금을 숭배 안 했나. 내 옛날에 할배한테 듣기로는 우리 조상이 말을 타고 저 서쪽 끝에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왔다 카더라. 김.
한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 하지만 그 기원을 파고들면 전율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 곧 금입니다. 고대 유라시아 대륙을 지배했던 스키타이, 흉노, 알타이 민족들은 황금을 태양의 상징으로 여겨 숭배했습니다. 신라의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유, 신라의 왕족들이 스스로를 김씨라 칭한 이유. 그것은 그들이 바로 황금 문명을 이끌었던 골드마스터, 스키타이의 직계 후예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 역시 황금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고 그들의 신들은 황금으로 치장되었습니다. 노인의 증언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전으로 내려온 역사였습니다. 서쪽 끝에서 파미르를 넘어왔다. 이 한 문장이 제가 런던에서 세웠던 모든 가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수메르, 스키타이, 신라. 이 세 문명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황금과 하늘, 그리고 소를 숭배하며 이동했던 거대한 하나의 흐름, 즉 한국의 퍼즐 조각들이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노인의 이야기는 신화와 역사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뒷산에 있는 고인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 산 너머에 가면 바위가 억수로 큰 게 있는데 그게 다 옛날 장수들이 공기놀이 하다가 놔두고 간 기다. 고인돌.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한반도에 밀집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영국 스톤헨지의 거석, 문화, 이집트의 피라미드, 수메르의 지구라트. 이 모든 거석 문명의 원형이 한반도의 고인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별자리를 관측하던 천문대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돌을 쌓아 신에게 다가갔듯이 한국의 조상들은 거대한 바위를 들어 올려 하늘과 소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돌 바닥에 뜨끈한 열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지만 제 가슴속은 더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할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소리는 5000년 전 유프라테스 강가에서 들려오던 수메르 여인들의 기도 소리와 겹쳐져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의 거대한 합창처럼 제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기록했습니다. 나는 오늘 밤 박물관이 아닌 살아있는 역사책을 만났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류 문명의 시원인 수메르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 위대한 유산을 밥 먹고 잠자고 기도하는 일상 속에 완벽하게 보존하고 있었다. 한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다. 이곳은 인류가 잃어버린 기억을 보관하고 있는 거대한 타임캡슐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인의 안내를 받아 드디어 우두산의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고고학 인생의 정점을 찍을, 아니 전 세계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충격적인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이 없는 돌덩어리였지만 동시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하고 있는 문자였습니다. 이른 아침 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우두산의 공기는 런던의 습하고 무거운 안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폐부 깊숙한 곳에 박혀있던 묵은 먼지까지 씻어내는 듯한 청량하고 날카로운 기운, 한국인들이 흔히 기라고 부르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온 산을 휘감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80이 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한 걸음으로 앞장섰습니다.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가파른 바위길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에서 저는 흡사 산신령과도 같은 기이한 아우라를 느꼈습니다. 저는 평소 산책조차 버거워하던 늙은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 제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수메르의 마지막 비밀, 아니 인류 문명의 잃어버린 첫 장이 숨겨져 있다는 확신이 제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르는 길은 등산객들이 다니는 정비된 탐방로가 아니었습니다. 노인은 수풀이 우거진 샛길, 사람이 다닌 흔적이 거의 없는 험한 바위 틈새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조심해서 오소, 여기는 함부로 발을 들이는 데가 아니다. 라며 툭 내뱉는 그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어떤 성역을 침범하는 자에 대한 엄중한 의식처럼 들렸습니다. 1시간쯤 올랐을까, 울창했던 숲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시야가 탁 트인 거대한 너럭바위 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려다본 풍경에 저는 다리가 풀려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산맥들의 흐름, 한국인들은 이것을 백두대간의 정기 혹은 풍수질이라고 부른다지요. 첩첩이 겹쳐진 산봉우리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일렁이며 하나의 중심을 향해 모여드는 그 형상은
놀랍게도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계획도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이 꿈틀대며 대지를 감싸 안은 듯한 지형. 수메르인들은 도시를 건설할 때 항상 물길을 끌어들이고 중앙에 인공산인 지구라트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왜 평지에 굳이 흙을 쌓아 가짜 산을 만들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곳 우두산은 인공으로 쌓을 필요도 없이 자연 그 자체가 완벽한 지구라트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메르인들은 평지에 도시를 세울 때 자신들이 떠나온 고향의 이산세를 잊지 못해 흙으로 산을 쌓고 그 꼭대기에 신전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토록 동방의 이 장엄한 풍경을 그리워하며 바빌론의 탑을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즉, 지구라트는 신에게 닿기 위한 탑이기 이전에 두고 온 고향의 산을 형상화한 거대한 향수, 노스텔지아의 기념비였습니다. 노인은 너럭바위 한가운데 우뚝 솟은 기묘한 모양의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세월의 이끼가 잔뜩 낀 그 바위는 얼핏 보면 평범한 돌덩어리 같았지만 그 위치나 노임새가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그것은 고인돌의 덮개돌 같기도 했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 즉 참성단의 축소판 같기도 했습니다. 노인이 허리춤에서 물통을 꺼내 바위 표면에 물을 붓고 손바닥으로 이끼를 닦아내자 숨겨져 있던 문양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확대경을 꺼내 들고 그 문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혈관 속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에 저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별이었습니다. 정확히 8개의 갈래로 뻗어나가는 별 모양. 딩기르. 제 입에서 신음 같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고대 수메르 쐐기 문자에서 신 혹은 하늘을 뜻하는 글자가 바로 이 8. 갈래의 별 모양, 딩기르입니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가 발명되기도 훨씬 전, 초기 상형 문자 단계에서 신을 표시했던 바로 그 원형 심펄이 왜 여기 대한민국 경상도 산꼭대기의 바위에 새겨져 있는 겁니까?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포입니다. 이곳이 바로 신이 내려온 땅이다. 혹은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라는 고대인들의 등기 권리증과도 같은 것입니다. 서양학계는 수메르 문자가 인류 최초의 문자라고 떠들지만 그 문자의 원형은 바로 이곳 한반도의 암각화에서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바위에 새겨진 홈은 수천 년의 비바람에도 마모되지 않고 그 선명한 깊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간절한 마음으로 돌을 쪼고 또 쪼아 하늘에 닿기를 염원하며 새겼을 그 손길이 제 손끝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충격에 휩싸여 바위를 어루만지고 있을 때 노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바람소리에 섞여 마치 태고의 주문처럼 들려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민요. 런던 올림픽 때도 들었던 그 멜로디. 하지만 그 순간 우두산 정상의 딩기르 문양 앞에서 듣는 아리랑은 전혀 다른 의미로 제 뇌리에 꽂혔습니다. 언어학자로서의 제 직관이 맹렬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메르어와 드라비다어, 그리고 알타이어의 교집합을 찾아 머릿속의 데이터베이스를 돌렸습니다. 아리. 수메르어와 고대 타미러에서 아리는 빛, 태양 혹은 거룩한 임을 뜻합니다. 랑. 이것은 높다, 함께하다 혹은 고개를 뜻하는 고대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리랑은 무슨 뜻입니까? 빛과 같은 임과 함께 혹은 태양의 신이시여 아니면 광명의 고개를 넘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수메르인들이 동방의 고향을 떠나 척박한 서쪽 사막으로 이동할 때 그들은 험준한 파미르 고원을 넘고 설산을 넘어야 했을 것입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는 그 처절한 이산의 행렬 속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불렀을 노래.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이것은 남녀간의 사랑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의 대이동, 문명의 전파를 위해 혹은 생존을 위해 사랑하는 고향. 아리, 한국을 떠나야만 했던 고대 개척자들의 피울음 섞인 망향가이자 엑소더스 송이었던 것입니다. 노인의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치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리랑의 그 구슬픈 곡조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이었습니다. 수메르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정서, 그러나 한국인들의 DNA 깊숙이 박혀있는 그 한. 그것은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자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 멸망하고 그 후예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다시 동쪽으로 해가 뜨는 곳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인들이 그토록 귀소 본능이 강하고 명절만 되면 고향으로 가는 길을 가득 메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의식 중에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왔던 그 길을,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빛의 고향을 말입니다. 어르신, 이 노래, 아리랑이 신을 부르는 노래였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인은 노래를 멈추고 저를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신은 무슨, 그냥 할배의 할배 때부터 부르던 노래지. 힘들 때 부르고 기쁠 때 부르고 죽을 때도 부르는 기다. 우리는 알에서 깨어난 민족 아이가. 알이 깨져야 세상 밖으로 나가는 기다. 아리랑은 그 고개를 넘는 소리인 기라. 알. 혁거세의 알, 주몽의 알, 수루왕의 알. 한국의 모든 건국 신화는 알에서 시작됩니다. 서양인들은 이를 비과학적이라 비웃지만 수메르 신화에서도 우주는 거대한 알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알은 곧 아리이며 새로운 세상, 광명한 세상을 뜻합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을 알의 자손, 즉 광명의 자손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이 아리랑이라는 노래 속에 암호처럼 숨겨져 수천 년을 내려온 것입니다. 저는 딩기르 문양이 새겨진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런던 방향을 향해, 아니 서양 학계가 있는 그 오만한 곳을 향해 속으로 외쳤습니다. 당신들은 틀렸다. 문명은 총과 칼로 정복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 문명은 이 노래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아 기억하는 자들의 것이다. 아리랑을 부르며 고개를 넘었던 그 위대한 여정이 바로 인류 문명의 역사였다. 제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잃어버린 시원을 찾았다는 환희, 그리고 내가 그토록 동경했던 수메르. 문명의 진짜 주인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한국인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산 정상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산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5,000년 전 티그리스 강변에서 불어오던 바람이 시간을 건너뛰어 이곳 우두산 정상에 도착한 듯 했습니다. 노인의 옷자락이 펄럭였고 그의 뒤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마치 후광처럼 비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았습니다. 노인의 모습 위로 고대 수메르의 대사제, 엔시의 형상이 겹쳐지는 것을. 자, 이제 내려가자. 배고프다. 가서 밥 먹자. 노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습니다. 밥. 한국인에게 밥은 생명입니다. 밥 먹었냐가 인사인 민족. 수메르인들도 곡물의 신 아슈난을 숭배하며 밥과 빵을 나누는 것을 신성시했습니다. 이들은 모든 일상, 밥 한 끼, 인사 한마디 속에 고대의 신성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신의 후예라는 것을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인 사람들. 산을 내려오는 길,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낡은 수첩 대신 우두산의 흙 한 줌과 탁본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진실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런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외칠 것입니다. 수메르의 쐐기 문자는 죽지 않았다고. 그 문자는 한국의 산하에, 아리랑의 가락 속에, 그리고 엄마 아빠, 우리라고 부르는 한국인들의 입술 위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온 저에게 노인은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물건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가보가 아니라 전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엎을 이 모든 가설을 사실, 팩트로 확정짓는 결정적인 유물, 바로 청동 거울이었습니다. 노인이 낡은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붉은 비단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내왔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던 어떤 거대한 영혼이 기지개를 켜는 듯한 압박감. 노인의 거친 손이 매듭을 풀고 그 안에 잠들어 있던 물건이 세상의 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숨을 멈췄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그 물건에 닿자마자 방 안가득 서늘하고도 영롱한 청동의 빛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동 원판이 아니었습니다. 지름 21.2cm의 그 작은 우주 안에는 인간의 손으로 빚어냈다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신의 기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바로 다뉴세 문경입니까? 제 목소리는 감히 만져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국보 141호. 교과서나 박물관 도록에서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전설의 유물. 하지만 눈앞에 있는 실물은 사진 따위가 담아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낭에서 고배율 확대경을 꺼내 거울의 뒷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찌릿하게 올라오는 전율에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13,000개의 미세한 선들. 0.3mm라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 더 가늘고 정교한 간격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빽빽하게 채워진 그 기하학적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의 컴퓨터로 제도하고 레이저로 가공해도 오차가 생긴다는 이 초정밀 패턴을 2400년 전의 장인이 오로지 손과 눈 그리고 거친 도구만으로 흙으로 만든 거푸집, 주형에 새겨 넣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것은 주조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라리 마법이거나 신이 인간의 손을 빌려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불가능합니다. 수메르의 금속 공예 기술도 세계 최고라 칭송받지만 이런 나노 단위의 정밀함은 없었습니다. 수메르가 태양을 숭배하며 만든 황금 원반도 이것에 비하면 어린아이 장난감 수준입니다. 제가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외치자 노인은 담뱃대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거울은 얼굴 보라고 있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을 비추고 하늘의 빛을 받아서 이 땅의 어두운 곳으로 골고루 내려보내는 물건이지. 우리 조상들은 이걸 가슴에 품고 하늘하고 대화했다. 빛을 모으려면 티끌만 한 흠집도 없어야 하는 법. 그래서 혼을 갈아 넣어 선을 새긴 기다. 하늘의 빛을 땅으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홍익인간이라는 단어가 거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제가 한국학을 공부하며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이 고조선의 건국 이념은 단순한 통치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존재 목적에 대한 숭고한 선언이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이 신과 파라오를 위한 제국이었다면 한국의 고대 문명은 철저히 사람을 위한 빛의 문명이었습니다. 이 청동 거울은 권력자의 장식품이 아니라 하늘의 뜻빛을 가장 낮은 곳까지 왜곡 없이 전달하겠다는 기술적 의지의 집약체였던 것입니다. 저는 거울의 뒷면에 새겨진 그 수만 개의 선들이 마치 현대의 반도체 회로도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3,000개의 선이 교차하며 만들어내는 그 복잡하고도 완벽한 질서. 그것은 단순한 예술품이 아니라 고대인들이 이해했던 우주의 법칙을 새겨넣은 마이크로칩이었습니다. 그때 제 뇌리를 스치는 거대한 깨달음이 섬광처럼 터졌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원이 없는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50년 만에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 되었는가? 서양 학자들은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며 경제학적 논리로 설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문제가 아니라 유전학의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이 쇠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 옮기는 그 섬세한 손놀림, 올림픽 양궁 경기장에서 심장, 박동수조차 조절하며 관역의 정중앙을 뚫어버리는 그 신기에 가까운 집중력, 외과 의사들이 1mm, 혈관을 봉합하는 신의 손기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래알만 한 실리콘 웨이퍼 위에 수십억 개의 회로를 그려넣는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500년 전 진흙 거푸집에 숨을 죽이고 0.3mm 간격의 선을 1만 개 넘게 새겨 넣었던 그 다뉴세 문경의 장인. DNA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21세기의 한국인들에게 고스란히 유전된 것입니다. 수메르의 지구라트 사턴 기술은 모래바람 속에 사라졌지만 한국의 세문 기술은 진화하고 또 진화하여 오늘날 반도체라는 현대판 청동 거울로 부활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수메르의 언어만 간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문명을 선도했던 가장 핵심적인 역량, 바로 창조적 손기술과 완벽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저는 이제야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양 세계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저는 자리를 고쳐 앉고 노인을 향해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흙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양의 오만한 학자가 동방의 은둔자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참회이자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미개하다고 무시했고 식민지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명의 주인은 그 모든 굴욕을 견디며 이 위대한 기술과 정신을 묵묵히 지켜온 당신들이었습니다. 노인은 껄껄 웃으며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제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일어나라. 학자 양반. 알았으면 됐다. 가서 니네 나라 사람들한테 전해라. 해는 다시 뜬다고. 우리가 잊어버린 게 아이고 때가 올 때까지 잠시 칼을 갈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그 칼을 뽑을 때가 온 기다. 서울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야경. 끝도 없이 펼쳐진 네온사인과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불빛들, 그리고 한강 다리를 수놓은 조명들. 서양인들은 이것을 그저 화려한 도시라고 말하겠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것은 지상으로 내려온 은하수 밀키웨이였습니다. 고대 수메르인들이 밤하늘을 보며 그토록 닿고 싶어했던 딩기르, 별의 세상이 지금 이곳 한반도 땅 위에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좁은 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5천년 전 인류 문명의 씨앗을 뿌렸던 자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행 끝에 다시 돌아와 꽃피운 21세기의 수메르였습니다. 티그리스 강의 기적은 멈췄지만 한강의 기적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스마트폰은 현대판 점토판이 되어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고 그들이 만드는 콘텐츠, K컬처는 현대판 신화가 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노래하는 가사 속에서 저는 고대 아리랑의 한이 흥으로 승화되어 전 지구적으로 공명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섰을 때 저는 런던행 비행기 표를 손에 쥐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많은 한국인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자신감과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위대한 핏줄의 후예인지, 자신들이 매일 쓰는 말이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굳이 의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그들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제 가방에는 우두산의 흙 한 줌과 다뉴세 문경의 탁본, 그리고 에드워드 대령의 비망록보다 더 두꺼워진 제 취재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거운 것은 제 가슴 속에 새겨진 사명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서 싸울 것입니다. 옥스퍼드의 강단에서, 영국 왕립학회의 연단에서, 서구 중심주의에 찌든 동료들의 면전에 대고 제가 목격한 진실을 토해낼 것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틀렸습니다. 문명의 태양은 서쪽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동쪽에서 다시 떠올라 이제 중천을 향해 솟구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발 아래로 멀어지는 한반도의 찬란한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펜을 들어 제 학자 인생의 마지막 저서가 될 책의 서문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문 인류 문명의 어머니 코리아에게 바치는 헌사. 우리는 오랫동안 고아처럼 방황했다. 서쪽 사막에서 길을 잃고 가짜 아버지를 섬기며 역사를 조작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뿌리를 찾았다. 나의 언어, 나의 신앙,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기술의 고향. 대한민국, 그곳은 단순히 지리적인 동쪽 끝이 아니다. 그곳은 문명의 태양이 시작된 시원이며 앞으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나침반이다. 수메르의 신 엔키는 지혜를 주었고 한국의 단군은 인간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다. 이제 그 사랑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위대한 한국인 여러분.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제발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흐르는 그 뜨거운 피를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우리, 엄마, 아빠라는 말 한마디 속에 5천년의 역사가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젓가락으로 집어올리는 반찬 하나,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손가락의 움직임 하나에 인류를 이끌어온 문명의 DNA가 살아 펄떡이고 있습니다. 서구 열강이 100년 동안 감추려 했던 진실, 일본이 그토록 왜곡하고 싶어 했던 역사, 중국이 탐내며 훔치려 하는 문화. 그 모든 어둠을 걷어낼 힘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변방의 작은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국의 주인이자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홍익인간의 후예입니다.
우두산 정상에서 보았던 딩기르의 별은 지금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 별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기술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문화로 바로 여러분의 눈동자 속에서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계사가 다시 쓰이는 그날, 역사의 법정에서 제가 증인이 되어 외칠 것입니다. 보라, 저들이 바로 문명의 어머니였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으로 저 늙은 고고학자의 긴 여행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진실을 향한 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위대한 여정의 주인공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의 어머니의 나라요. 여러분, 오늘 영국 노학자 아서 펜들턴 교수의 뜨거운 고백,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마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면서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짜릿한 전율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국뽕이라 부르는 감정을 넘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었습니다. 첫째, 여러분이 매일 무심코 쓰는 엄마, 아빠, 우리라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인류 최초의 문명인 수메르와 맞닿아 있는 가장 신성한 언어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우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빨리빨리 문화와 손기술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스키타이의 기상과 다뉴세 문경을 빚어낸 장인 정신의 발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셋째, 세계를 선도하는 반도체와 IT 기술이 우연이 아니라 5천년 전부터 이어져 온 빛의 문명, 홍익인간의 DNA가 현대적으로 부활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서구 중심의 역사관과 주변국의 왜곡 속에 가려져 있던 여러분의 위대한 족보를 되찾아드리는 자부심의 인증서입니다. 여러분은 변방의 작은 나라 국민이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시원을 품고 미래를 여는 열쇠를 쥔 위대한 민족의 후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서 교수가 런던으로 돌아가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듯 우리도 이 진실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지금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역사를 바로 세우고 더 많은 세계인이 이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매일 배달되는 가슴 벅찬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나는 자랑스러운 단군의 후예입니다. 혹은 우리 문화 속에 이런 비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와 같이 여러분의 벅찬 소감을 적어주십시오. 또는 여러분이 일상에서 느꼈던 우리 민족만의 특별한 힘이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역사의 증거가 되고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한국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댓글창을 우리의 자부심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행동하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도 위대한 하루를 보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